심해의 은밀한 파괴자 어뢰. 정확한 타격을 위해 속도는 높이고 소음은 줄여야 한다. 관건은 추진 시스템의 성능. 백상호 추진 시스템 개발에 나선 어뢰 개발팀. 육해공의 모든 발사체와 마찬가지로 어뢰의 추진 시스템 역시 수많은 시험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수중 추진 시스템을 위한 시험 시설이나 경험조차 전무한 상태. 과연 백상호 개발팀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백상호의 추진 시스템 설계와 제작, 그리고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던 시험 과정까지. 세계 8번째 중어뢰 독자 개발을 이루어낸 주인공들에게 백상호 탄생이 얽힌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희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형 중어뢰 백상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백상호의 추진 시스템을 담당하시고 오랫동안 무기체계 개발 전문가로 활동해 오신 박의동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의동입니다. 백상호의 체계 개발을 담당하시고 우리 해군의 다양한 수중 무기 체계를 개발해 오신 이재명 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백상호의 추진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의동 박사님, 이중반전 전동기 장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백상호 이 방송 첫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헬리콥터나 어뢰처럼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는 이런 그 운동체들은 직진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펠러가 2개가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프로펠러를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하나는 시계 방향,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 근데 축은 어떤 축 그 속에 다시 축이 통과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어뢰의 경우에는 프로펠러 2개를 돌리기 위해서 일반적인 전동기 1개를 쓰면서 전동기에서 축이 하나 나와가지고 기아 박스 형태로 기아로 연결해서 축을 다시 2개를 빼내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했는데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아 박스에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진동도 발생하고 또 이런 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기아 박스 내에 이제 오일을 집어넣는데 그 오일이 누유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전동기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전동기를 이제 서로 전동기가 원래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안에 로타가 하나만 돌게 돼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전동기입니다. 예. 근데 전동기 자체를 양쪽으로 돌려보자. 그러니까 안에 돌고 있는 로타는 시계 방향으로 돈다 치면 로터를 찌어 있는 케이스를 반대로 돌려보자. 그 밖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놓은 게 반전 전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전 전동기는 케이스 안에 로터가 하나 있고 그 로터 속에 로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토피도, 즉 어뢰 이외에는 적용이 안 되는, 어뢰에만 적용되는 그런 전동기가 반전 전동기고 프로펠러 2개를 돌리기 위해서 어뢰에서만 쓰이는 그런 특수한 전동기입니다. 예. 근데 이중반전 전동기가 이제 어뢰에만 사용되는 게 어떤 그런 특수한 전동기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역시 국내 최초 개발이었던 거죠? 예. 어떤 어려움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어려움과 또 극복 과정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국내 최초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는 프로펠러 2개가 같은 스피드로 돌아야 어뢰가 경사지지가 않습니다. 어뢰가 경사지거나 돌아버리면 그 직진하면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알은 그냥 날아가지만 미사일이나 어뢰는 반드시 상하 좌우가 있어가지고 내가 날아가야 될 타겟이 목표물이 왼쪽이 어디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 위쪽에 있느냐를 보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자세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반전 전동기를 쓸 경우에 균형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터와 이제 한쪽으로 도는 로터와 반대로 도는 로터 사이에 토크 균형, 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밸런스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뢰의 전동기 같은 경우에 한 번 쓰고 이제 실전용 전동기면 한 번 쓰고 버리는 전동기이기 때문에 그 마력에 비해 덩치가 아주 작습니다. 열이 좀 나더라도 한 20분, 30분 작동하면 그만이니까 고출력의 소형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 19인치 안에 한 이 정도 이 테이블보다 작은 사이즈의 108마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 그 속에 말이 108마리 들어있는 거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정도 고출력의 전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력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덩치에 비해서는 효율이 좋아야 되고 열이 적게 열이 많이 나면 주변에 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열을 적게 나야 되고 또한 계속 수중에서 문제가 되는 진동과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예. 이 뭐 소음 적게, 은밀하게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고마력에 또 열을 적게 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 부분 좀 어려웠다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 박사님 또 이제 그밖에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지금 박유동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일반 전동기에 비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도는 전동기다 보니까 이제 일반 전동기는 고정자 브러쉬가 그냥 고정돼 있는 데 비해서 이거는 이 고정자마저도 이제 거꾸로 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다 보니까 이제 고정자를 이 브러쉬를 회전하는 고정자의 브러쉬를 어떻게 고정을 시켜야 되느냐 이게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브러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일반 산업계의 그 전동기 업체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을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하나하나 점검해야 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실험을 하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체적으로 해나가는 과정도 좀 어려웠을 텐데요. 또 개발 도중에 이 전동기 생산업체가 또 도산하는 또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다는데 박 박사님 당시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그때 그 시제업체로 지정됐던 그 업체가 성일산업이었는데요. 그 성일산업의 약간 작은 업체였지만 그래도 새로운 전동기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다음 저희 연구원이 같이 이제 그 설계 능력은 거기가 낫다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했는데 설계가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1차 시제가 나와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그 업체의 모기업이 탄광을 가지고 있어요. 농경 탄광. 당시에 이제 석탄 산업의 사양화로 모기업이 도산을 맞으니까 연이어 도산을 맞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전에 좀 알았으면 대비를 미리 좀 했을 텐데 한 1개월 정도 앞두고 이걸 파악하는 바람에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맞이한 거죠. 앞이 상당히 캄캄했었는데 정말 그때까지 됐던 도면,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을 들고 주변을 찾아보다 보니까 효성중공업이라는 그 전동기 생산업체가 있어가지고 효성중공업을 찾아가서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걸 좀 인수해서 좀 같이 일을 합시다라고 요청했더니 참 놀랍게도 그 중간 과정에서 또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국내 체험으로 해보는 이 고난도 반전 전동기를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도면 다 인수하고 인력은 다 도망갔고요. 그 다음에 시험 장치들, 시제품을 지금 그 성일산업 같은 시제업체로 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무시해도 되겠지만 실가격을 다 계산해서 그 회사에 보상을 해주고 효성중공업 인수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맙고요. 그 덕분에 그래도 조금은 지연됐지만 백상어 개발 일정에 맞춰서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이제 노력과 이런 걸 가지고 다음에 또 설명드릴 그 신형 경을의 전동기 업체로도 지정되어 가지고 개발 성공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그 전동기, 의뢰용 전동기 같은 고난도 기술을 개발하면서 노하우가 쌓여져 가지고 그 뒤에 이제 국내 그 방직기에 쓰이는 소형 고출력 전동기도 개발해 가지고 민수용으로도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스핀오프의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효성중공업 관련되는 분들 제가 이름을 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뭐 김창림 공장장이나 하현성 전무님 이런 분들한테 지금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정말 개인적으로는 참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겁니다. 예.
자, 한 업체가 이게 도산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또 다 보상까지 해가면서 또 맡게 되니 호성도 중공업도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었었고 또 그 업체 자체적으로 이제 길게 좀 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또 갖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그 개발한 전동기를요 또 시험하다가 또 큰 사고가 이제 났다고 하는데요. 이 박사님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동기는 이제 브러쉬를 통해서 이제 전기가 흘러 들어가서 돌게 됩니다. 근데 이 브러쉬가 돌면서 이 딴 부분을 슈트를 내면 안 되는데 이제 슈트가 나는 그런 현상이 생겼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백상호에는 고속 모드하고 이제 저속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모드가 있고 저속으로 조금 천천히 가는 모드가 있는데 일단은 저속에서는 이 전동기가 그래도 빠른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이제 육상에서도 확인했고 또 해상에 나가서 발사 시험까지 해서도 저속에서는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고속에서는 어떨까? 문제 없을 거다. 고속에서도 이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육상에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됐죠. 하게 되는데 실험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하면은 전지가 있고 전지와 전동기 사이에 이제 버스바를 이렇게 전기가 흘러 들어가게끔 은으로 만든 버스바가 있습니다. 이 저항도 적게 해서 열도 적게 나는 그런 버스바가 있고 콘택터가 있습니다. 버스바, 전지와 모터를 연결해주는 콘택터가 있습니다. 이게 붙으면은 모터가 도는 거고 이게 떨어지면 이제 모터가 이제 정지하는 거죠. 바다나에서 이게 붙으면은 어뢰가 나가는 거고 이게 떨어지면 이제 어뢰가 이제 정지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게 이제 콘택터인데 이제 실험을 하자고 이제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가운데서 이제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임무가 있었고 한 20여 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연구원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센터에서 실험하자. 발사 이제 이렇게 명령을 저는 내립니다. 내리면 이제 바로 이제 전지 콘택터를 이제 붙이면 이제 모터가 돌기 시작합니다. 콘택터를 붙였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쇼트가 돼서 모터에 막 불이 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지가 그냥 그대로 전동기에 가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모터가 불이 붙으면서 모터 뒤쪽으로 이제 그 어뢰 이제 추진 후부 몸체 쪽 프로펠러 샤프트가 끼는 쪽으로 이제 화염 방사기 같이 막 이렇게 막 불꽃이 막 뒤로 막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끌 수 있는 방법은 콘택터를 떼야 되는데 콘택터를 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콘택터가 너무나 많은 전류가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콘택터가 이게 전기적으로 융착이 된 겁니다. 용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은 계속적으로 번지죠. 잘못하면은 이 실험실에 이제 불을 내게 생겼습니다. 실험실 물론 컸는데 불을 내게 생겼는데 이걸 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가운데에 앉아가지고 이제 가운데 있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제 앞에 이제 버스바가 있었어요. 이거를 자꾸 막 흔들었습니다. 흔드는데 이게 이 버스바가 전류가 보통 한 400, 500암페어가 흘러 들어가면 모터가 도는데 거의 이제 수천 암페어가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쇼트가 나니까 전지에서 낼 수 있는 모든 전류를 한꺼번에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서 이제 이 버스바가 조금 이제 눅진눅진해져 가지고 막 흔드니까 이제 끌어졌어요. 다행히.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불이 꺼지더라고요. 이제 못 탔으니까 불이 꺼지죠. 휴 하고서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다들 도망갔어요. 주변에 있는 연구원들이. 그래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여튼 그래서 이 도대체 끓음 냄새가 나면서 이제 앞을 생각하니까 아찔한 겁니다. 그 버스바가 다행히 코팅이 돼 있어 가지고 전기적으로 코팅이 돼 있어서 괜찮았지 코팅이 안 돼 이걸 덤벅 지었으면은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아마 객소리도 못 하고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다행히 이게 코팅이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이거 손으로 그때 장갑도 안 꼈었는데 손으로 잡고 끄는 바람에 이제 다행히 이제 그렇게 이제 무사히 다행히 끝났는데 그래도 또 이제 실패했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해야죠. 전동기 브러쉬를 좀 보완하고 좀 콘택터와 버스바 사이에 또 다른 스위치를 하나 달았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온오프 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달았습니다. 또 그러면 손으로 끄자. 이게 손으로 이제 이 버스바를 끊는 게 아니고 스위치를 끄자 해서 이제 버스바를 달아놓고 또 시작하면서 이제 또 시작했는데 또 똑같은 거예요. 또 브러쉬가 또 이제 이탈하면서 또 이제 또 불이 또 났어요. 막 또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행히 이제 아까 이제 나이프 스위치를 조작하는 연구원이 또 하나 있었어요. 나이프 스위치 꺼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바로 이제 불은 꺼졌고 이제 끝났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이 경우 수를 겪으면서 이제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성공해서 고속에서도 이제 문제 없구나. 어떤 브러쉬를 보완하고 장력을 보완하고 또 뭐 여러 가지를 보완하면서 이제
성공을 해서 이제 다행히 이제 발사 시험까지 이제 고속 발사 시험까지 했는데 또 이 고속 발사 시험하면서 또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그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때도 또 한 가지 또 한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백상호 개발팀은 이제 어뢰 추진 장치를 구성하는 이제 배터리, 또 모터, 추진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이제 국내 독자 개발로 해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국내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도 있었겠지만요. 이 아무런 경험도 없었던 터에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원동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나와주신 두 분께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들, 거기에 가장 이 중심에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듣고 싶은데요. 박사님, 이제 어떤 것이 좀 있었을까요? 예, 실제로 그 큰 고생은 아마 전체 체계 종합을 하는 의뢰 체계부에서 가장 고생을 했을 거예요. 또 이제 그렇지만 저희 추진부도 그러니까 인원도 적고 기술력도 적고 국내 최초로 하는 게 많고 또 실패 요인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추진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생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의뢰 체계부에서는 추진부에 대한 사전 연구는 이미 부족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저희 추진부에 이제 했던 얘기가 만약에 개발하다가 정 실패하면 외국에 사오겠다. 마음 놓고 개발해라. 그게 이제 그 사기를 북돋우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지고요. 그러나 또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19인치 토피도의 의뢰라는 게 특히 추진부라는 거는 유체역학적으로 전기화학적으로 기계공학적으로 이게 몸체와 전부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타이어 갈아 끼듯이 나중에 개발하다 이거 안 되면 외국에 사오겠다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딱 그게 피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추진부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래도 가장 큰 성공의 배경은 어차피 국내에서 중국에 처음 개발하고 있고 이 분야는 처음 가는 것이고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부심, 사명감 이것은 정말 무시할 수 없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정말 고생한 분들 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추진부는 이외에도 많이 참여해가지고 성공을 이끌었고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노력, 사명감 그런 아마 인간적인 요소가 가장 컸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목사님, 좀 어떻게 성공의 원동력을 들까요? 예, 저는 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연구원들의 어떤 열정이 아마도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백상호에 대한 사업 책임자는 아니지만은 그 체계종합 책임자로서 항상 연구원들한테 얘기하기를 실패해도 좋으니까 해라. 예를 들어서 어느 그 장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딱 전원을 넣는 순간에 제일 어렵습니다. 전원 넣어서 이 장비가 제대로 동작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그냥 빠박 불이 나거든요. 뭐 부품이 탄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도 해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걱정하지 마라. 무조건 해라.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이제 좀 자신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내가 지니까 알아서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왜 생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온갖 자료를 다 뒤져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그다음에 옆에 사람들하고 막 이 토의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요. 이걸 밤새 해결합니다. 밤새 해결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진짜 아침에 졸린데 기분이 너무 좋죠. 해결되고 나니까. 근데 이런 일을 거의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력이 생기긴 생겼지만은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냥 한 번 만들었을 때 진짜 한 번에 성공했으면은 배우는 게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어뢰체계단에 있는 연구원들이 그때 그냥 쉽게 넘어갔으면은 아마 그 사람들의 실력은 저 밑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배운 열정으로 배운 기술이 지금도 아마 그 연구원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아마 그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자부심, 자동차의 귀족 롤스로이스. 하지만 그 명성은 더 이상 대영 제국의 것이 아니다.
1998년 롤스로이스의 생산 라인과 소속 브랜드들은 독일의 폭스바겐과 BMW에게 절묘한 배분으로 인수합병됐다. 영국민들은 거세게 반대했다. 이미 에스터 마틴과 제규어 그리고 랜드로버를 외국 기업에 넘긴 후 롤스로이스는 그야말로 영국 자동차 산업이 지키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기 때문이다. 자존심은 잃었지만 영국 자동차 산업은 건재하다.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영국 브랜드들은 독일과 미국 기업들의 첨단 경영 전략에 의해 되살아났고 다국적 자동차 회사들이 영국을 생산 기지로 삼아 이제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됐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다. 최근 브렉시트가 본격화되며 다국적 기업들이 영국에서 공장을 철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영국에겐 별다른 대책이 없다. 이제 영국 자동차 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는 영국이 아닌 외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영국이 롤스로이스를 독일에 넘기던 시기 한국도 한창 IMF 체제하에서 위기를 겪고 있었다. 몇몇 회사가 외국 기업에 합병되기도 했지만 한국은 영국과 달리 주요 자동차 브랜드를 지켜냈다. 물론 글로벌 경제 위기는 우리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자국 브랜드를 가진 이상 우리는 스스로의 기술력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영국이 외국 기업의 철수를 걱정할 때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외국의 생산시설 투자를 협상 카드로 삼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독자성은 국가 경제의 자립과 종속을 결정한다. 하지만 방위 산업의 독자성은 국가 안보의 자립과 종속을 결정한다. 방위 산업이 독자 개발을 포기한다면 무기 체계의 품질은 물론 지속적인 공급조차 확신할 수 없는 남의 손에 우리의 국방을 맡겨야 한다. 스스로 무기를 만들지 못한다면 비싼 가격에 무기를 수입하면서도 국가 안보는 늘 불확실성을 벗어날 수 없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운명 그 자체를 스스로 결정하려면 독자적 무기 개발국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감수하며 독자적 어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한국형 중어뢰 백상호 개발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무기체계 개발 과정을 보면요, 이제 어떤 장치는 이제 국내 기술로 이제 개발하는 과정 우리가 앞서서 쭉 살펴봤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는데요. 또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정도 이해 못지않게 또 많은 어려운 점을 또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 이게 삼축 비행 운동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장치를 이제 구입할 때 이제 이건 이제 자체 개발보다는 구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장비인지 먼저 개념 설명 좀 듣고 이제 이후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어뢰나 미사일이나 뭐 항공기나 잠수함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3축으로 움직입니다. XYZ 3축으로 움직이는데 이 3축으로 움직이는 거를 실시간으로 이제 모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에서 모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3축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장비가 필요한데 이런 장비가 결국은 그 개발하고자 하는 무기체계 뭐 항공기나 뭐 어뢰나 미사일이나 이거에 대한 성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죠. 근데 이거 우리가 이제 3축 비행 운동 시뮬레이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장비가 없으면 옛날에는 미사일이나 어뢰 어떻게 개발했냐 하는 겁니다. 근데 전에는 개발할 때는 이런 장비가 없을 때는 각 축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X축, Y축, G축이라고 이제 어뢰 같은 게 밑으로 나가는데 X, Y, G축이라고 얘기하는데 각 축에 대해서 이번에는 X축만 실험해서 문제가 없느냐 보고 다음에는 이제 Y축만 시험해서 문제 없는가 보고 다음에는 이제 G축만 시험해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성능이 문제 없구나 하는데 그마저도 실시간이 아니고 결국 다이나믹한 상태가 아니고 스태틱한 상태에서만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확인하고 이제 실제 이제 비행 시험을 하게 되죠. 이제 나가서 어뢰도 발사하고 미술도 이제 발사하고 하는데 발사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두 번 발사해서가 아니고 진짜 수백 회 발사를 해서 이제 각각에 대한 필요한 그 뭐 우리 개인도 좀 조절하고 하여튼 어떤 튜닝을 좀 해나가는데 삼축 시뮬레이터가 있으면은 이거를 그래도 거의 비행 시험하고 유사하게 이거를 그 실험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가 이제 그 필요한데 그래도 그 이 장비가 그 나중에는 이제 우리 이제 그 이 장비를 가지고 어뢰 만들었는데 여기다 이제 어뢰를 이 장비 어뢰 다는 못 올리니까 이제 IMU라는 자이로를 얘기하는데 자이로를 얹혀서 움직이면서 이거는 가만히 있지만 움직이면서 실제 어뢰가 움직이는 것 같이 똑같이 이제 모사해 주는 건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는 이제 힐즈라는 하드웨어 엔돌룹 시뮬레이션이라는 이 첨단 장비에 연결시켜 가지고 실제 이제 그 비행하기 전에 발사 시험하기 전에 모든 것을 점검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아마도 지금 개발하는데 뭐 5년 걸렸다면 아마 10년, 15년씩 걸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게 중요한 이제 장비인 것 같은데요. 이 삼축 비행 운동 시뮬레이터를 구입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삼축 시뮬레이터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국내에서 먼저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해보자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기술로서는 이 정도의 정밀도를 낼 수 있는 장비를 만든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오는 게 싸고 빠르다 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예산을 받아서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입찰 공고를 했고 입찰 공고하니까 미국의 한 업체와 이제 스위스의 한 업체가 이제 두 업체가 이제 응찰을 해왔습니다. 응찰해 왔는데 이제 두 가지 업체에 대해서 이제 각각에 대한 사양을 다 봐보고 저희들이 이제 이걸 검토해서 성능에 우리가 어뢰 시험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판단해서 이제 두 개 다 성능에 문제 없다고 이제 판단해서 이제 올렸는데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가격을 또 경쟁을 시켜야죠.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가야 되니까 성능 두 개가 유사하니까 가격 싼 데로 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미국의 업체가 이제 거의 이제 덤핑 수준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만 불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한 10% 정도 적게 4만 불 정도가 이제 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응찰됐는데 그쪽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났는데 계약하고 나니까 이제 그쪽 그 업체에서는 자기네들 그 EL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출허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이제 어느 목적으로 쓸 거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계속적으로 이건 뭐 어뢰 개발 목적으로 쓸 거고 해서 이제 계속 보냈는데 한 1년여 만에 물론 계속 그동안 얘기를 했죠. 이건 문제 없이 EL 나옵니다 했는데 1년여 만에 이제 이거는 그 MTCR이라고 이제 미사일 그 기술 통제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저촉된다. 왜냐하면은 이 장비를 사가면은 한국도 ICBM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이유였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여 만에 이제 미국 국방부하고 이제 그 상무부에서 EL 승인을 안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업체로서는 정부가 승인 안 내주니까 당연하게 이제 계약 취소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만큼 사업 기간이 이제 딜레이가 되는 거죠. 상당히 어려웠지만은 하여튼 간에 못 사왔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딴 방법을 찾게 됐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독자 개발하는 자체 개발하는 것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또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도 또 만만치 않게 어려운데요. 결국 이제 이게 업체 간 문제도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국방부나 상무부가 이제 제동을 걸었으니 처음에 그 계획했던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갔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제를 바로 하고 바로 그 스위스 먼저 이제 컨택됐던 그 같이 응찰했던 스위스 업체로 뛰어갔죠. 뛰어가서 우리 이제 이게 필요하니까 좀 늦었지만은 사겠다. 그랬는데 이제 스위스 업체에서는 좋다, 빨리 해주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산입니다. 아까 그 미국하고 하면서 이제 예산을 한 4만 불 정도를 이제 절약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국고로 반납되는 겁니다. 이제 국가에도 이제 예산을 반납하게 돼 있거든요. 반납하고 하다 보니까 남은 돈이 이제 4만 불이 부족한 돈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한 1년여 만에 그 스위스 환율이 거의 8%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부족한 돈이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긴 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딴 데 쓸 예산을 좀 승인을 받아서 전용도 하고 또 가서 협상하면서 이거 가격 좀 저렴하게 깎아주라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장비를 이제 스위스로부터 사왔어요. 사왔는데 그 장비를 사옴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개발 기간이 1년 정도 딜레이는 됐지만은 그래도 선행 개발 기간 동안에 사업을 종료하자고 해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매진을 해서 특히 이거는 이제 유도제어 분야 쪽이죠. 매진을 해서 다 성공을 했는데 이 장비는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 이제 스위스 장비로선 처음 들어왔는데 장비가 너무 그 신뢰성이 좋더라고요. 고장도 안 나고 그래서 거의 한 백상화 개발이 끝난 한 10몇 년 정도까지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이 장비의 덕을 많이 받고 이거로 인해서 개발 기간이나 개발 비용도 그래도 나름대로 좀 적게 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박사님, 이 추진부에서도 이제 주요 부품을 해외에서 구입한 사례가 좀 있을 텐데 또 그런 또 어려움 혹시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추진부는 이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기술로 도저히 정말 해결이 안 되던 그 아이언 산원 전지의 일부 이제 그 질소 고압 질소 탱크하고 등 일부를 사왔는데요. 종합적으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어렵지만 계속 국산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조금 전에 이명 박사 말씀하셨지만 이제 미국이라도 그 수출 허가가 안 떨어지면 기업들도 수출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방이지만 자국의 사정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방이더라도 방산업체는 또 방산업체 나름대로의 또 그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기술 보안도 문제고 또 기술 종속도 문제지만 또 한편 나중에 우리가 개발 성공했을 경우 수출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시비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추진부에서도 하여튼 최대한 국산화, 최대한 국내 개발 같은 이유가 그런 나중 문제를 예측해가지고 좀 무리하게 갔지만 또 운 좋게 성공한 것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박사님 이제 지금 삼축 시뮬레이터뿐만 아니라요. 이제 관성 측정 장치를 구입했을 때도 이제 똑같은 많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관성 측정 장치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과정 중에 또 어려움은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 관성 측정 장치를 영어로 말하면 IMU라고 얘기합니다. Inertial Measurement Unit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자이로를 두 개를 같이 그 링크를 시키고 그다음에 가속도계 세 개를 링크시켜 가지고 어뢰의 삼축에 대한 자세와 각속도를 감지해서 어뢰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장치가 됩니다. 아주 상당히 중요한 장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도 이제 그 국내에서 개발하자, 국산화시키자 해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항법실에서는 86년도부터 이제 이런 IMU를 이제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개발이라는 것은 자이로를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이로를 사오고 그다음에 가속도계를 사와서 해외로부터 사와서 그거를 조립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컴퓨터에서 계산을 해서 이제 자세를 만드는 자세를 그 감지하는 그런 그 장치인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 사와서 이제 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패를 많이 해서 했는데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이게 성공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성공을 하더라도 그 IMU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서 넣었다 하더라도 발사하는 과정에서 장치가 고장 나면은 어뢰 자체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안 되겠다. 우리는 그 백상호에서는 사다 쓰겠다 하고서 이제 결정을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때 저는 사오면서 국내 개발 못한 게 참 그 천추의 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우리가 개발 못하나 우리가 하자.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뭐 전부 다 개발에 쓰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저는 무조건 그 항법실에 이걸 국내 개발하라 막 얘기를 했는데 뭐 결국 못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오게 됐는데 이 사온 IMU는 백상화할 때 사왔지만은 결국 청상화할 때도 국산화를 못했어요. 청상화할 때까지도 이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쓰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지금 개발한 걸 가지고 국내 개발한 걸 쓰고 있지만은 그때도 그랬었습니다. 또 그렇게 열정과 의지랑 또 상관없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 이게 결국은 이제 국내 개발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서 외국에서 사와야 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당시 어떻게 미국에서 수출을 금지시켰나요? 어떻게 했나요? 꼭 금지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삼축 이 시뮬레이터를 사오면서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배운 게 한 군데만 믿었다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IMU도
마찬가지로 그 MTCR의 그 저촉을 받는 그런 그 부품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EL 문제가 예상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미국 업체하고 이제 프랑스 업체를 동시에 같이 이제 접촉을 했는데 일단은 먼저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미국에 이제 일단 오파를 했어요. 저희가 하면서 했더니 아니나 다르게 거기도 이제 계속 또 이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거 EL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막 들려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역정보를 흘린 겁니다. 우리 프랑스하고 이미 계약 협상을 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사업 책임자가 프랑스를 출장을 갔어요. 가니까 갔다 오기 전에 벌써 미국의 EL 승인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저희는 이제 결국 이제 듀얼 풀을 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거기만 믿고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거기도 나오고 이제 프랑스도 나와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양산까지 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까 시뮬레이터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상 사올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양산에도 사와야 되기 때문에 양산할 때 미국에서 또 EL 문제 걸고 또 가격을 올린다든가 그러면 이제 저희들 곤란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형상은 진짜 어뢰 안에 들어가는 유도제어부는 형상은 좀 애매합니다. 두 개가 다른 IMU를 조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엔 이거 다음엔 이걸 끼려고 하다 보니까 형상도 애매하고 또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좀 이중으로 돼 있지만은 그래도 두 가지를 다 쓰자 해서 이제 두 가지를 다 겸용으로 사용하는 유도제어부를 이제 개발해서 채택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됐군요. 근데 이제 무기 체계 개발에서요, 모든 분야를 이제 국산화하는 것은 또 쉽지도 않고요, 또 실용적이지 못한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안정적인 양산을 위해서는 이 기술 개발에 관련된 욕심이 굉장히 좀 커지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뢰용 이 IMU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지 좀 현명할까 싶은데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거는 사실은 그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얘기가 되는데. 국산화를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부족하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술을 배워서 할 수 있다 하면 되지만은 문제는 이제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양산할 때 수량이 적어요. 어차피 우리나라 무기체계는 개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수량이 적고 또 이제 거기에 또 들어가는 개발비가 투입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개발했을 때 성공할까 하는 이런 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주관하는 이 사업 책임자 입장에서는 업무를 편리하게 위해서는 일단은 도입을 하자 이렇게 하지만은 도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분야에 대한 기술 발전은 없습니다. 계속 사올 수뿐이 없고 또 도입을 하게 되면 양산 시 이제 가격 올린다든가 판매 거절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부품의 어떤 안정적인 수급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국산화를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보통 이런 국산화는 하게 되면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예산적인 측면이나 인력적인 측면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저는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어떤 그 기술 어떤 지원이 좀 되면은 그래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혹시 뭐 이 부분 더 추가로 좀 설명하실 거 있을까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특히 이런 방산, 무기체계 이런 쪽의 국산은 이미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비용 문제, 가격 문제 이렇게 되다 이제 이런 문제도 생기지만 제가 국산화를 시키면서 옛날 경우래 때나 중후래 때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부품 산업들, 기초 산업들 이런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 개발이나 생산이나 발전이 굉장히 좀 더딘 것 같고요. 관심과 투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워낙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연구를 하고 또 부품 개발을 하고 또 소재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소재 개발이나 부품 개발은 당장은 이익을 창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멀리는 내다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 우리가 좀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더 우리가 한 단계 더 점프하려고 그러면 이 분야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첫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단기한 말고 아주 장기간적인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 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백상어의 육상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박 박사님, 이제 백상어 시험을 위해서 육상 시험 장치를 제작했다고 하던데요. 그 배경하고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 무기 체계나 일반 자동차라도 일단 처음에 개발하게 되면 많은 시험을 실시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중에 추진 시험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TV에 자주 그 뉴스에 등장하는 거 보면 북한이 이제 ICBM 발사를 하지만 그 추진제를 이용한 추진 시험을 육상에 미사일 고정시켜 놓고 추진 시험 하는 장면을 많이 보거든요. 네.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추진 시험을 많이 해야 되고 자동차 개발을 예를 들자면 만약에 자동차 엔진을 새로 개발했다. 그럼 탑재하기 전에 아마 엄청난 시험을 할 겁니다.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도피도 같은 경우에도 추진 시험이 필요한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전동기까지는 배터리나 전동기까지는 육상에서 뭔가 그 파워뱅크를 만들어 놓고 혹은 다이너모메터 그 동력계라고 그 돌면서 파워를 흡수할 수 있는 동력계를 가지고 시험이 가능한데 전체가 조립되어 있는 추진기까지 조립되어 있는 의뢰는 물속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 넣어서 시험을 해야 되는데 물속에 넣어서 시험을 하게 되면 달려야 되고 그럼 그게 발사 시험이거든요. 그 전에 시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육상에서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의뢰를 한번 돌려보자. 일종의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무모한 작상인데 그 이외의 방법이 없었던 게 이제 선진국 같으면 이제 회류수조 같이 이제 한 3층 건물에다가 물이 돌게 되면 의뢰를 묶어놓고 물이 계속 돌면 의뢰가 달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 시험이 가능하지만 당시에 백상어 개발 시에 주어진 시간
예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했고 그때 한 2, 3억?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걸 가지고 육상 시험 장치를 다 만들어라. 해봅시다.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냥 큰 탱크만 해가지고 의뢰를 집어넣어서 묶어놓고 돌리자. 묶어놓고 돌리면 의뢰는 도망 안 갈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때 제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저희 연구소 내에 그 철판이 많이 재고가 쌓여져 있었어요. 그 철판이 어떤 철판이었냐 하면 포항 국가연 주관을 해서 포항 제철소를 개발했는데 그 철판의 용도는 고장력강, 굉장히 강한 재질로 만들었고 그 철판이 실제 쓰이는 곳은 잠수함 선체 재질이나 그다음 전차, 탱크 장갑판으로 쓰는 재질이었어요. 그걸 이제 포항 제철을 처음 개발해가지고 시제품 개발이 성공하고 시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거죠. 계속 보관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 저기 눈에 띄고 아깝다. 고장력강이니까 압력을 가해가지고 토피도를 넣어서 무슨 사고가 나더라도 철판으로 다 커버가 되겠네. 압력을 많이 가해도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 철판을 그쪽 부서랑 협조해가지고 사용을 해가지고 그 큰 물탱크를 만들었고요. 물탱크에 가압 시설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탱크 밖에 그 굉장히 큰 물탱크 같은 양의 물탱크를 또 만들었죠. 왜냐하면 물을 집어넣고 의뢰 시험을 하게 되면 물을 빼가지고 물을 또 다 버리면 수돗물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그걸 또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를 만들고 그렇게 그 제작을 해가지고 의뢰 시험을 그러니까 의뢰를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못 달리게 묶어놓고 프로펠러 돌리면서 시험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시제품 철판을 그 본부 전체에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사용 승인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잘 몰라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질책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백성을 성공하고 나니까 더 큰 이 징계는 안 오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 있었습니다. 예. 박사님 이제 그렇게 이제 제작한 육상 시험 장치로 이제 어떤 시험을 했고 결과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밀폐된 탱크 속에다 물을 채워놓고 물 채우기 전에 이제 의뢰를 조립해 놓죠. 조립해 놓고 도망 못 가게 정말 타이트하게 잘 묶어놓고 그 초기에는 육상전은 한전 전기를 넣어가지고 구동시키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개발된 배터리 전원을 넣어가지고 모터를 구동시키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프로펠러가 돌게 되면 프로펠러 이제 모터가 108마력이니까 적어도 한 100마력 정도의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물탱크에서 프로펠러가 돌면 탱크가 진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3층 건물 전체가 덜덜 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험은 낮에는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항상 밤에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도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이재명 박사 계시지만 육상 추진 시험이나 실제 발사 시험 그때 발사 시험 한 10회 했나요? 어쨌든 그 발사 시험 횟수나 추진 시험 횟수가 엄청 적은 것이었는데 그래도 그 실제 해상 나가가지고 쏘았을 때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누수 문제라든지 추진 시스템 작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갔다가 그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의뢰가 실제 달릴 때 받는 힘과 상황은 그대로 재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한 8, 90% 재현이 돼가지고 사전에 그런 거를 그 다 점검을 해봤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걸로 받아들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의뢰가 달리거나 혹은 물이 지나가면 그 정상 컨디션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밀폐된 탱크 내에서 그냥 토피도를 추진을 시키고 프로펠러가 돌면 그 프로펠러 날개에 굉장히 오버로드가 걸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모터가 타게 됩니다. 타게 되는데 이제 연구원들이 다 알죠.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죠? 털면 모터 탈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뭔데? 프로펠러 자르자. 날개를 좀 자르자. 감으로 15% 날려. 더 이상 그냥 감이잖아요. 더 이상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날개 좀 자르고 시험을 했더니 어쨌든 진동은 생기고 실험은 됐지만 오버로드는 안 걸리더라고요. 뭐 대충 한 셈인데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래도 그 덕분에 또 발사 시험 가서는 또 추진부가 또 말썽을 좀 부린 적이 있지만 그래도 육상에서 그 짧은 기간에 그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전체 시스템을 한번 짚어봤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의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예, 그
추진부가 사실은 그 어뢰에 있어서 실험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게 추진부입니다. 그게 돼야지 일단은 어뢰가 추진해서 나가야지 제어가 되고 또 제어가 돼야지 나중에 앞에 음향탐지부가 작동을 해서 표적을 탐지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일 많이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고 아까 지난 그 김대한 소장도 그랬고 이승수 박사도 그랬지만은 내게 제일 중요하다 했지만은 각각의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도 하여튼 개발하는 이 입장에서는 일단은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유동 박사께서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로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백성화 개발사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